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바로 헬릭스님, 헬 선생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또 인류애가 박살이 날 것 같은 현실 공포 이야기입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자, 일단은 헬릭스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대부분은 조금 영적인 이야기와 좀 기묘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긴 했는데 오늘은 좀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얘기에 대한 언급은 제가 시참 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해결이 돼서 급하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특성상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일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출발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헬릭스죠. 항상 제 시참은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어느 한 독지가의 고백. 독지가? 네, 보통은 우리가 흔히 자원봉사하고 힘드신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을 복지가 내지는 독지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투리로 얘기할 때는 독지가라고 많이 하거든요. 어느 한 독지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번 제목은.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로 다시 거꾸로 리마인드가 되는데 그건 서초동의 어느 한 변호사 사무실에 유리로 돼 있는 작은 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등장인물은 저와 편의상 이 대상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을 돌비라고 칭하고 그리고 저의 변호사인 헬릭스 변호사에서 헬변 그리고 돌비의 변호사가 해서 돌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저와 저 건너편에 돌비 그리고 제 옆에는 헬변, 돌비 옆에는 돌변 이렇게 4명이서 앉아 있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우리 흔히들 얘기하죠. 영화나 드라마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이제 돌비라는 남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사죄한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영어 대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영화 대사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대사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시간은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예전 시참 때 제가 이제 손금 뺏기라는 시참도 하면서 봉사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과거 어느 한 복지관의 복지관장님이 저에게 저녁 식사를 한번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는 만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올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해줄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겸사겸사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5월달 6월달 이때쯤 된 것 같은데 날이 한창 풀리면서 대외 활동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를 맞추기가 좀 힘들어서 특정 날짜를 제가 관장한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약간 표정이 꺼림직해요.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하고 이렇게 말을 흐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작은 방에서 오냐?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그 작은 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법적인 위법적인 행동을 했던 미성년자들을 사회와 교육 이런 명문으로 해서 그런 사회 취약 계층이 모여있는 시설이나 센터에 가서 일부러 봉사활동을 시키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큰 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이제 성인들, 출소를 앞둔 성인들이 또 사회와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시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는데 네. 근데 보통은 그거는 법무부하고 협약을 해서 특정 날짜를 맞추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만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작은 방에서 오냐? 아니다. 근데 그날 자원봉사를 하시러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조금 좀 성격이 약간 모난신 분이다. 다른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힘든 사람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편의상 이 사람은 그냥 돌비라고 칭하겠습니다. 근데 굳이 그런 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장사 하루 이틀 하냐. 근데 우리는 보통은 시설 쪽 타일이라든지 벽에 페인트 벗겨주면 페인트 칠하고 이런 시설 쪽에 관련되어 있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갔을 때는 시설만 가고 여자들이 갔을 때는 건물 안에 살림살이라든지 반찬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걸 하면 남자들은 밖에서만 일을 하거든요. 특별히 마주칠 일이 없을 것 같다. 괜찮다.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가는 게 대충 한 20-30명 중 되니까
안 마주치게 하겠다. 괜찮다.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해서 잘 넘겼습니다. 이제 방문하기 며칠 전에 전체적인 브리핑을 한번 하거든요. 뭘 할지, 자재는 챙겼는지, 뭐 이런 크고 작은 걸 다 챙기는데 제가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돌비라는 사람의 그 모난 성격 때문에 혹시나 우리 쪽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봉사활동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날짜를 바꾸지 않았냐.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힘든 사람이라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관장이 2가지의 주의사항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한테. 오, 예. 그걸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인 남자가 아이들을 혼내는 것 같아 보이는 거를 못 견뎌한답니다. 상당히 그거 가지고 트러블이 많았대요. 거기 있는 사람하고 드자비질도 하고 폭행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뭐 이것저것 트러블이 많았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첫 번째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아이들에 관련돼 있는 좀 과한 과잉 보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두 번째가 이해가 안 가요. 예.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잘 때나 놀 때 보통 하늘 보고 누울 때 있잖아요. 잘 때 보면 보통은 천장을 보고 잘 때 그 포지션에서 고개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있는 모습을 극도로 혐오를 했답니다.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느낌에.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근데 제가 그거를 우긴다고 해서,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 2개만 조심하자. 우리도 조심하자. 라고 얘기해서 날짜 돼서 준비해가지고 사람들 끌고 가서 저는 바닥에 타일 깔고 있고 누구는 벽에 도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잘 끝났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다행히 그 기관장께서 이제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사람들을 특정 공간에다 몰아놓고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에는 사람을 없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사람을 마주치지 않고 잘 했는데 며칠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제가 업무 특성상 모르는 전화번호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돌비서 경위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근데 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할 일이 뭐가 있으시죠? 저희가 뭐 혹시나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기 혹시 헬릭스님 본인 되시냐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가 하나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신고가 들어왔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아이들을 괴롭히고 해하려고 하고 그런 일련의 행동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예. 뭐 때리려고 하기도 했고 뭐 이런 게 있었대요. 당연히 그렇게 할 이유나 목적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당하게 그래 알겠다. 우선 신고가 들어왔으면 경찰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신고가 들어왔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건 경찰의 일이기 때문에 경찰한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갔죠. 그날 뭐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언젠지 하고 날짜를 보니까 저희가 봉사활동하러 간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러이러한 시설에 가서 뭐 도배하고 장판하고 이렇게 해주는 봉사활동을 한다. 거기 기관장이 있으니까 기관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라. 그리고 뭐 왜 우리 가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단체 사진 한번 찍잖아요. 무슨 뭐 회사 뭐 자매 결혼 정기 봉사활동 뭐 이렇게 해서 플랜카드 같은 거 하나 걸어놓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그걸 사진 찍은 걸 보여줬죠. 제 핸드폰이 있었으니까. 그러시냐. 근데 저기 어느 장소에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특정 아이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게 신고가 들어왔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입증할 그게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우리는 뭐 도배하고 장판하고 뭐 이런 거밖에 더 있냐. 그리고 망가진 거 있으면은 못칠하고 이런 거다. 페인트칠하고 뭐 이런 게 다다. 그러시냐 하면서 쭉 조사가 끝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들어오면은 인생 일대 큰 변곡점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경찰 입장도 이해는 해요. 신고자가 뭔가 증거나 이런 걸 들이밀었으면 경찰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거기서 촉이 딱 왔죠. 이 새끼 증거 없구나. 증거 없구나라는 판단이 딱 들고, 근데 몇몇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우리가 피의자로 혐의자로 이제 조사를 받고 나머지 몇몇 사람들은 참고인으로서 가서 했는데 별다른 게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기관장도 그런 행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 있었던 아이들한테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사안이 심각하잖아요. 예. 신고 내용 자체가 심각한 겁니다.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근데 결국은 조사를 하다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얘기도 없고
나중에 추후에 우편을 통해서 안내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증거 불충분이라는 명문으로 조사가 끝나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걸로. 한시름 났죠. 나는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 조직 내 사람들한테 피해갈 일 없으니까. 근데 예상외로 주홍글씨가 세게 박힙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다 퍼져요. 그게 퍼지다 보니까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모든 대외 활동이라는 게 다 잘려요. 당연히 오지 말라 그러죠. 저희를 아는 사람들도 못 오게 하는데 저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걸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은 당연히 거절합니다. 뭐 원장들, 뭐 센터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봉사활동 기부 다 안 받겠다고 오지 말라고. 어차피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내 일에 열심히 하자 하고 그냥 반쯤 잃어버리고 지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다들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이 지워질 때쯤 갑자기 어떠한 직원이 제 방에 문을 퍽 타고 열고 들어옵니다. 근데 보통 사장실에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문을 활짝 거의 발로 찬 것처럼 팍 열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떠한 뭐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근데 그 직원이 이미 들어왔을 때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 있었고 눈에는 눈물도 살짝 고여 있을 정도로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저러니까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고 그때 뭐 하고 있었는데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고 단둘이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이러면서 억울해 죽겠다고. 나 이거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래 뭔 일이냐 얘기를 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저희가 하는 거와 별개로 이 친구가 유기견 센터하고 고아원에 주기적으로 가서 후원도 하고 봉사활동을 자주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직접 혐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던 친구였는데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나중에 알기로는 조사받으면서 왔다 갔다 했던 거를 누군가 받고 그거를 저 사람은 왜 조사받을? 뭐 그 애들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얘기가 퍼지다 보니까 오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여러 면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그걸로 보람을 느끼던 친구였는데 그게 못하게 되니까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미 조사는 끝났잖아요.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으니까 저한테 달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속주머니에서 뭐를 닦더니 제 책상 위에 뭐를 딱 하고 올려놔요. 딱 보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취미삼아서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이거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뭐였냐면 바디캠이었어요. 바디캠이 왜 우리 그 미국 경찰들 보면 왼쪽에 배지 다는데 보면 카메라 하나 달아놓고 범인 추격하는 거 막 찍히고 막 하잖아요. 그겁니다. 작은 카메라를 제 책상 위에 딱 올려놓더니 하는 얘기가 사장님 이거 제 바디캠인데 여기에 그때 당시 있었던 거 다 녹화돼 있으니까 이걸로 해결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사진은 제가 쓰고 있는 바디캠입니다. 실제 이 디자인은 이 모델은 아니고 이런 느낌이다. 네, 이런 느낌으로 목에 걸 수도 있고 셔츠 주머니나 이런 데 꽂을 수 있는데 그 바디캠을 딱 갖고 와서 그래? 한번 여보자 해서 SD카드를 딱 빼가지고 보니까 그 친구가 찍어놨던 것과 그러니까 자기가 고아원이랑 유기견 센터 가면서 있었던 영상들도 꽤 있었고 저희가 가서 봉사활동 하기 전서부터 하고 난 뒤에까지가 일정 부분까지 다 찍혀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다 하고 그걸 카피를 떠서 바로 저는 제 변호사 헬변한테 달려갑니다. 헬변 일로 와봐 앉아봐. 우리 그때 증거 불충분으로 조사받았던 거 있지. 이거 새로운 증거 났어. 이거 가지고 다시 꾸며갖고 우리 진짜 신나게 8초 한번 쳐보자 라고 얘기가 딱 나오니까 뭐예요? 하고 그때 당시 이제 조사해 보면은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장소에서 이러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에 그런 특정 시간 포인트를 할 수 있는 타임라인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파일을 몇 개를 추려가지고 그걸 보여줬습니다. 이거 증거 되겠는데? 꾸미자 라고 얘기해서 서류를 왕창 꾸밉니다. 무고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소장을 다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형사 민사까지 다 보내요. 이거를 1주에서 2주 사이로 등기로 계속 날려버립니다. 소장을 접수를 하면은 그게 그 사람 주소지로 가는데 그게 다 등기로 가거든요. 1, 2주 간격으로 근 10개 가까이 된 걸 다 쏟아부은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소송 한 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람마다 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소송할 수 있는데 소송이 5개가 되고 10개가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장단컨대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여도 엄청 힘들다던데. 네,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5월 1일은 A라는 사건 때문에 법정에 가고
5월 3일은 B라는 사건 때문에 조사받으러 가고 5월 8일 날은 C라는 사건으로 1차 공판 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스케줄이 다 따로따로 잡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스케줄이 어마무시해집니다. 물론 비용도 어마무시하게 청구가 되죠. 한 3건 정도는 그쪽에서 대응을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사서. 근데 5건이 넘어가니까 대응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변호사를 10명, 20명 사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민사는 당사자가 안 나가도 돼요. 민사는 변호사를 통해서 법정에 가도 되는데 형사는 당사자가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직장인들이라면 절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형사사건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내가 법률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도 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돌비 측 변호사가 대화를 하자고 연락이 와요. 사실은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만나도 됩니다. 근데 돌변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변호사를 봐서라도 한번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변호사는 일을 할 뿐이지. 그래서 변호사님 체면 봐서 내가 시간 잠깐 내겠다 하고 제 변호사 사무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점에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서초동의 어느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리벽이 있는 작은 방에서 나와 돌비, 헬변, 돌변이 앉게 됩니다. 돌비는 저한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저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고 대답을 하게 되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돌변이 저와 헬변한테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이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돌비님이 얘기했다. 그래서 단둘이서 독대를 할 수 있겠느냐. 벽이 유리가 돼 있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독대를 할 수 있겠느냐 부탁 좀 드린다. 둘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나쁜 일은 없을 거니까 내가 보증하겠다. 그러니까 단둘이서 대화를 좀 해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하고 단둘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회사장님,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봉사활동에 매진을 했습니다. 언제인지 모를 아주 오래 전에 여자아이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 여자아이는 결국 손바닥에 힘을 빠지고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옆으로 가서는 이번에 조금 큰 남자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작은 얼굴을 발로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는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벽에 걸린 얇은 줄 끝에다가 돌멩이를 내서 돌리니까 붕붕붕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더 큰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공포에 쌓인 그 표정을 즐기는 듯 하는데 이내 지루해졌나 봐요. 그 돌 달린 끈을 아이에게 휘둘렀더니 애가 머리를 감싸고 소리를 지르다가 정신을 잃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무런 톤 변화도 없이 마치 책을 읽듯이 그냥 제 톤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감정이 들어갈 때는 흥분도 하고 격해지기도 하고 텐션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순간 이 새끼 미쳤나?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지? 차라리 남자답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내가 신고를 했다, 무고를 했다, 미안하다, 내가 보상하겠다,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좀 봐줘라, 그만하자, 여기까지 하자 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저한테 아무런 톤 변화 없이 그냥 마치 어느 한 삼류소설의 한 일부분인 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감을 느꼈어요. 저도 어느 순간엔.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강심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하이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그때 당시에 변호사 사무실로 불렀기 때문에 녹음을 떠놓은 게 있어요. 제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녹음 파일을 달라, 그래서 복귀를 하면서 이 내용을 적는데 솔직히 다 적지 못했어요. 듣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앞부분에 한 15분 정도 얘기했던 거를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분노가 어우러져서 바로 그냥 돌비하고 돌비 변호사를 쫓아냈습니다. 나가라고, 꺼지라고, 뭐 하는 거냐고, 이딴 얘기 하려고 지금 시간 귀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헛소리 하고 있냐고, 한 번만 더 내 눈 띄거나 나한테 만나자라고 얘기하면 그때 나도 가만 안 있는다고. 그렇게 얘기가 둘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담배만 피고 있다가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정리가 되니까 이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모든 걸 내가 당신한테 다 위임할 테니까
알아서 처리하고 결과만 알려달라라고 얘기하고 저는 사무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 문장으로 그냥 지워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냥 머릿속에 지우겠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한동안은요. 그리고 그동안에 시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변호사가 계속 말렸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것도 있고 이거를 얘기하면은 아주 특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인을 지목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면은 그때는 우리가 너무 불리해진다. 큰일 난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서 그동안은 언급조차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법률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연상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거를 거의 다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장소도 얘기하지 않았고 시대도 얘기 안 했습니다. 언제인지도 얘기를 안 했고요. 결국은 변호사한테 시참을 해도 괜찮다라는 어느 정도의 판단을 받았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불필요하거나 특정인을 연상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제거를 한 상태에서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변호사랑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고 타임라인을 쭉 그리면서 내용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 저기 혹시 돌비라는 사람이 왜 대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득 든 생각은 본인이 그렇게 악독한 행동을 한 흉악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라 아니면 그런 사법적인 처리나 이런 걸 하지 말라라는 일종의 심의나 협박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대표님이 저한테 다 위임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돌변하고 이제 입건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돌변이 저한테 서류를 한 뭉탱이를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건 자체가 말씀드렸지만 5개, 10개 되면은 A4 용지 한 박스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굉장히 종이가 낡았어요. 낡은 종이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봤는데 경찰 조서하고 검찰에 갔을 때 조서들 그리고 각종 법원의 판결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변호사님 이걸 왜 저한테 주십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서류를 툭 던져주더랍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 변호사가 준 거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를 준비를 또 해야 돼요. 읽어보니까 내용을 어느 정도 요약을 하니까 본인의 척추를 누군가가 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아주 이상하고 기괴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사람을 어떻게 하는 듯한 행동을 위해를 가하는 듯한 얘기를 했었죠. 아주 담담하게 마치 책 읽듯이 감정의 요동이 하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 주어가 누굴까요? 아까 전에 그 악독한 행위를 했던 행위자가 누굴까요? 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보니까 돌비라는 사람은 그 악독한 행위를 본 목격자이자 유일한 생존자였어요. 예. 자기가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변호사 사무실 유리방에 앉으면서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라는 얘기했죠. 그 특별한 경험이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하는 거를 본인이 지켜봤고 그거를 저한테 그때 당시에 본인의 경험담이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겪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21세기에서는. 본인이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걸 사실 얘기해 주려고 했다가 제가 중간에 따르고 나가라고 했던 거였어요. 예. 그 종이를 보니까 제가 손이 떨린 거예요.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였습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님, 이렇게까지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피해본 것도 있지만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제가 변호사님께 위임을 했으니까 변호사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셔서 알아서 해주시고 결과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라고 얘기 못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생각을 못했어요. 손이 막 발발발발 떨려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거기에 대한 자괴감이 너무 심하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변호사 사무실 나왔습니다. 후에 돌변과 헬변이 계속 사건 때문에 왔다 갔다 했었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하면서 이제 돌변한테 그 얘기를 들었대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때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한 이분이 생존자이시다. 근데 올해 이분을 변호를 했는데 이분이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인지 네.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느끼고 있다. 본인은 유일한 생존자이고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고 그게 머릿속에 돌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으로 본 게 아니라 내가 마치 그 행동을 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피의자인 것 마냥. 네, 본인이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인지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그런 사실관계까지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아주 옛날에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돌비라는 사람도 사실관계를 잡아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잡아준다 한들 그 사람이 여태까지 본인이 믿고 있었던 본인만의 세상이 무너져버리면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정신 놓고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와. 그냥 그렇게 내비뒀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봉사활동에 외진을 하고 있고 독지가로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아왔다고 해요. 본인이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애들한테는 잘해줘야 되겠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내 죄를 조금이라도 덜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봉사활동과 기부와 뭐 선행을 계속 베풀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었던 것 같아요. 진실을 외면하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본인이 쌓은 그 튼튼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 두 가지의 일종의 발작 버튼이 성인 남자가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것 같다라는 모습의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들이 하늘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90도로 얼굴만 돌리게 되면 그때 당시 여자아이를 던 모습이 상상이 돼서 그것 때문에 그런 행동을 못하게 발작 버튼이 생겼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돌변도 돌비를 따라서 봉사활동 자주 갔답니다. 근데 상당히 그런 게 많았대요. 애가 자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를 돌리면은 머리를 잡아서 하늘로 보게 만들거나 아니면 애를 뒤집든대요. 그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이 연상이 됐었나 봐요. 본인의 뇌리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발작 버튼이 있었다라는 게.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 돈이 들어오면 그냥 그때 당시에 피해봤던 그 막 조사하고 막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한테 논아주고 나는 그거 없어도 사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았다. 그냥 난 잊고 살고 싶다. 그냥.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분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른다 우리도. 그 이후로 돌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돌변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도 연락이 잘 안 된다 하더라. 어차피 클라이언트 관계는 사건이 있어야 계속 유지가 되니까 돌변도 본인 일이 바쁠 테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 사건 수임이 없으니까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아니니까 그냥 서로 잊고 지낸다. 나도 소식을 잘 몰라서 나도 잘 모른다. 그리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다. 나도 오래 변호했지만 알고 싶지도 않다. 연락 오면은 살아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잊고 살란다라고 돌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법률적인 거는 싹 다 99% 정리가 돼서 거의 끝났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이유로 뭐 때문에 이 시참을 하게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정할 때 어느 한 독지가의 고백이라는 타이틀로 하면서 느끼는 바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이번 일이 정리가 되면서. 그래서 이번 시참의 목적이자 주제는 저 같은 실수하지 말으려고. 너무 사람을 속단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냥 업무적인 비즈니스라고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했는데 그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억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업을 좀 많이 지운다라고 제가 시참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제가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약간 일종의 고해성사처럼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내용은 솔직히 100% 중에서 한 40%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특정할 수 있는 뭐 강력한 일이 너무 많아서 어느 한 독지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의미로 오늘 이렇게 시참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고 일단 다른 의미로 또 공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누구의 잘잘못 이런 걸 따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헬릭스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정말 일반적으로 그냥 한 나쁜 빌런이 쭉 나가는 그런 현실 공포가 아닌 반전도 있었고 또 다른 면으로 이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을 직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